안녕하세요. 자, 이제 입문서 나갑니다. 정상 진도를 오늘서부터 나가기로 하죠. 자, 그 18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총칙 18페이지. 그 책 맞습니다. 예. 입문서 이 책을 피시면 돼요. 이 책을.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자, 18페이지. 그 총칙이 지금 실려 있는데요.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요 법령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법령이 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상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요 법령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는데 법은 3단계 구조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구조로 해서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로 법을 국회에 제정한 다음에 이송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이걸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돼요. 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정하는 형식이 있는데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 이걸 앞으로 제가 대령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있고요. 이건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정부? 행정부에?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부령이라 하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이라 불러요. 시행규칙.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 때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토부령 이렇게 부를 거고요. 앞으로 국령 이렇게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요 3단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법의 3단계 구조라고 그래요. 항상 법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것이 법, 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령이다. 그래서 지금 요 대통령령에서는 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은 여기선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골격을 정해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피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법령에서 출제 비중이 지금 현재 70%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70%가 여기서 출제가 현재 되고 있고요. 다음에 실무 쪽에서 약 30%. 그래서 이제 12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 지금 우리 법령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일단은 이쪽에서 약 그 28개 정도 이 정도를 지금 현재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법령 세 가지는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은 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국토부령은 대통령령이나 법을 위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 후에 최순실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이지.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죠. 그래서 그 국민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법을 위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국회 제정되지 않습니까? 국회 제정되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대통령령은 위반할 수 없어요. 당연히 국토부령은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 없죠. 그럼 이 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헌법은 최상에 있는 법입니다. 일단은. 그럼 헌법을 법이 위반하면요. 헌법을 법이 위반하면 그 법률은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 해갖고 위헌 심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헌법을 법은 위반하면 안 되냐면요. 헌법은 국가의 통치주의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한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일단은 이 법률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법철학 쪽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헌법 위에는 다시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실정법, 그래서 성문화된 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존엄,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법적인 그런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은 자연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법의 구조는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말로?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국토부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 그 정도. 그래서 거기에 그 총칙이 있는 우리 공인인사 법령의 구성이란 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공인인사법이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마지막 조가 51조고요. 여기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입니다. 그럼 조문수 모두 합쳤거든요. 여기 시행규칙까지 모두 합쳐도 우리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18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탈 조문수, 공인인사 법령 파트 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걸 빼고 11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문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요? 최하 70 아니라고 했습니다. 80 이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8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서 무조건 80점 이상 득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민법은 마지막 조가 1118조예요. 우리보다 1000개 조문이 더 많은데 여러분들은 모두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보다 조문수가 엄청나게 많고 공법?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법률 구성되어 있고 조문수 모두 합치면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쉬운 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공인인사법의 제정 목적이 있잖아요.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갑니다. 공인인사법의 제정 목적 그래가지고 이 법은 공인인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고요. 지금 교재 18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2조,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가죠.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런 의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는 선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결국은 다 암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의 정의.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인데, 그래서 이제 중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개, 제목 밑에 중개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 자, 이게 중개예요.
지금 중개를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중개가 뭐냐면 법정 중개대상물. 이 법정이란 말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사물이에요.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 법 3조에서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를 정해놨으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거래당사자 간,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 임대차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중개 정의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문장에서 법정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토지가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고 광업재단이 있어요. 혹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부동산 개론 시간에 들어봤나요? 부동산의 개념 공부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가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게 있어요 더. 그래서 요 5가지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 3조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에요.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 당사 간의 이런 거래를 알선이래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알선은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소개. 이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중개예요. 물, 알선. 이게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게 바로 중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대단히 많죠.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기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은 거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면 5가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5가지가 아닌 항공기, 자동차의 거래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건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맞죠? 자동차 거래 소개하는 것은 우리 법이 정하는 중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잠깐 해볼까요? 컨설팅.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그럼 부동산 컨설팅은 대표적인 행위가 이거 아니겠어요? 갑이 이런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이 A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포크레인 들어갖고 다 갈아엎어라. 즉 현재 이게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데 이걸 대지로 바꿔라 또는 잡종지로 바꿔라. 그래서 대지를 이렇게 바꾸고요. 형지를 바꾼다고 이걸 지목 변경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쪼개라. 쪼개서 하나하나 팔아치워라. 쪼개서 기획부동산들이 이거 많이 하죠. 그죠? 이거 쪼개서 팔아라. 이게 뭐예요?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인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거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A가 갑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은 소개예요, 아니에요? 소개 아니죠.
그러면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셔요? 또 분양대행 생각해 볼까요? 분양대행이 중개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을 갑이 신축했어요.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이것을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직접 분양을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전문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양만을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A가 있어요. 그러니까 A한테 야, 나 대신 이 상가를 대신 분양 좀 해줘. 내가 분양을 다 해주면 여기에 대해 보수 분양하는 쪽쪽 1,0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갑을 대신하여 이거를 을병정무한테 모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적 입장에 당사자는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분양 대응은 소개 아니네요.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든가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다. 컨설팅 분양 대행 중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법은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을 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뭘 규제하고 있다고요?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니까 분양대행 컨설팅은 우리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양대행 컨설팅은 아니할 말로 기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자동차 거래 소개나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라는 점 이해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해야 돼요. 그대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잠깐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이 토지에 대하여 을과 거래하시는데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중개의 기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건데, 그럼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고,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꾼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교환 계약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는데요.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밖에 을이 은행이라면 갑이 토지에 대하여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소개해도 중개예요. 나아가 이 토지에 대해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지상권이라는 거 있거든요. 지역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죠. 이러한 각종 권리, 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이 모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모두 중개가 됩니다. 모두.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그럼 이걸 용어 정의를 그대로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 토지라는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거고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죠. 이들을 우리는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거래 당사자를. 이자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이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알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물알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개의 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그 나머지 19페이지에 있는 중개의 성격 4번에 있는 내용, 다음에 5번에 있는 중개의 3요소 이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차츰차츰 익히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공인중개사가 나오고 있죠. 자, 2번 공인중개사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의 동그라미요.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 거기 자료에 다 있어요. 보고 계시죠 지금?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정의인데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칠판이 새거라 참 좋네 쓰기가. 예.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정의가 나왔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는요, 용어의 정의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만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끝.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그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그건 틀린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이니 이 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예요? 공인중개사야 아니에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자격 취득만 이제 기억을 해주라는 뜻이고요. 이것만. 그럼 공인중개사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종류는 3명이 있거든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붙인 용어인데, 일반 공인중개사. 누군지 짐작 딱 되시죠?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자를 거실벽의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대요. 왜 거실벽이냐? 우리 집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길이길이 후손에 빚내야 되죠. 금택자 둘러갖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중개사. 그 자가 일반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수첩처럼 생긴 게 아니고 상장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왜? 걸어놓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일반 공인중개사가 이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 종류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제가 개공이라고 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자는 중개사무소를 연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연 공인중개사를 얘기한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다음 세 번째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 바로 그 얘기인데, 이거는 소속이란 말은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이자는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있어요. 이자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뒤로 가봅니다. 거기 그저 20페이지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있죠? 5번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한 장 넘기시면 있어요. 빨리빨리 넘기세요. 자, 그래서 소속공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다음에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소속공사 용어에는 일단 가로는 무시하고 갑니다. 가로는 일단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고용이 됐다는 얘기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말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속공사라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속공사 느낌이 딱 왔습니다. 고용된 공인중개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조한다는 말은 이해를 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손님 모시고 현장 안내한다든가, 또는 일반 서무, 또는 등기상 증명서를 떼옵니다. 이런 것들 보조 업무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중개 업무가 과연 뭘까? 요게 문제거든요. 중개 업무가 뭘까?
자, 이 점에 대해 여기서 미리 한번 치고 가는데 지금 요 A의 업무 활동을 잠깐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A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았거든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상 증명서를 떼볼 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저당은 잡혔는지. 나아가 현장을 가서 살펴도 봐야 되죠. 가서 뭐 이 토지의 지상에 적치물이 있는가, 또는 경작물이 있는가,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가 모두 확인을 해봅니다. 지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러던 차에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의뢰합니다. 토지를 구해주세요라고 의뢰해요. 그럼 의뢰받은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을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는 거. 이제 확인 설명합니다. 이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소재지는 어떻게 되고 지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을이 그럼 토지를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그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자 을이 마음에 들어 했죠.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이 A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또 계약서 작성 업무가 있을 거예요. 또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줄 때는요. 동시에 계약서를 쓸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을한테 줘야 돼요. 물론 갑한테도 줘야 돼요. 그 문서. 이거를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게 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갑과 을에게 쌍방모두의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소리 넘어가는까지 모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받고 중개를 완결을 하게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자의 업무 활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업무 있죠. 이 세 가지 업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고 확인 설명 써주고 계약서를 써줍니다. 이건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업무를 소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것을 중개 업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개 업무로.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이 세 가지 업무는 개설 등록을 한, 즉 중개사무소를 여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사가 직접 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사무소를 여신 분이. 전에는 우리 소속공사가 이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봤을 때 이 업무를 소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공사는 사장님,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과 비교해 봤을 때 자격증이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사장이냐 직원이냐 이 차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한테 모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거는 원래 누구의 의무라고요? 개업공사가 하셔야 될 의무예요. 근데 이것을 소속공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개 업무다. 그래서 그 점이 드시고 다음에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소속공사는요. 소속이라고도 부르거나 또는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소공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단 이자가 소속공사다. 근데요.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6번에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죠. 6번의 중개보조원. 자, 읽어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 밑줄 쫙. 자, 그럼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우리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단 이자의 용어의 정의는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하고 있어요. 소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이 된 거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고용이 된 거예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문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어요. 그럼 단순 업무라는 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등을 말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다 온다든가 격리 업무를 한다든가 뭐 은행에 갔다 온다든가 이런 업무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만 보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을 때 우리 중개보조원은 말이에요. 중개 업무라는 걸 이것을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한 번쯤 다녀오셨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감이 안 좋습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사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좋은 말 많은데 하필 보조원이라고 써놔가지고 이거는 실무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조원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 하다못해 부장, 과장, 그 다음에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입니다. 이분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이거 만약에 보조원이 이런 중개 업무를 수행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증 대여로 처벌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컴퓨터로 한다는 건 아시죠? 컴퓨터로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전부 다 출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속공사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계세요. 자격증 있는 실장님 계실 수 있는데 자격증 있는 실장님은 당연히 저거 브리핑 다 나갈 수 있고요. 계약 쓸 수도 있어요 다. 근데 이제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지금 업무 자체를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컴퓨터에 입력 다 하죠. 설명서 입력 다 해요. 그래서 쫙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고 계약 단계에서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여신 사장님이 다시 한번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거죠. 계약 내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는 이렇다. 브리핑 다시 하고 자기가 직접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럼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보조원에 대한 실장님이 우리 개업공사의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에 자필하고 막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출력까지는 일단 용서가 되는데 직접 여기에 대해 자필하고 도장 찍는 건 안 됩니다. 보조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손님이 오시면 대강의 브리핑을 하죠. 대강의 브리핑을 하고 이제 현장은 다 해요. 하고 나서 계약에 직접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개공이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원은요, 이 둘은 우리 중개사무소를 여신 사장님이 고용한 분들이죠. 고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앞으로 통칭하여 고용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고용인이다. 이 둘을 통칭하여 우리는 고용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이제 4개 한 거예요. 4개. 맞죠? 6개 중에 중개,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중개보조 4가지를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3번에 중개업 정의가 있습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 정의 보겠습니다. 3번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예요? 3개. 요소가 3가지다. 그래서 중개업 정의입니다. 이제 중개업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중개업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건 느낌 딱 왔습니다. 갑, 을 이들의 의뢰죠. 이들의 의뢰를 받고 근데 쌍방의 의뢰 있으면 당연히 중개업 될 수 있고요.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래도 중개업 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방 의뢰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 있죠? 무료를 줍니다.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보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된다. 이게 그러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무료 중개행위를 해버리면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에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업으로. 그럼 업이 과연 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판례라는 걸 들어봤죠? 법원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판례. 우리 권한이 있는 기관, 행정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행정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을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불러요. 법에 대한 해석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럼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고 법원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례. 참고하세요. 참고하는데 일단은 그저 시험에서는요. 유권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유권 해석 같은 건 안 내요. 판례가 중요하죠. 특히 민법에서. 물론 전과목, 법과목은 판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는데 그럼 우리 판례가 업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 정도 우연한 기회에 했습니다. 이거는 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일 것.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으면 영리성은 추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는데 세 가지 요소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럼 결국은 이거 중개업 정의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법 9조 2항이에요. 9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요. 무등록 중개업은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중개업이냐 아니냐 문제는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꼬로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 아닙니까? 이게.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 물알선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 바로 중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의 거래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거래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소개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고요.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보수받고
그래도 이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있죠.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이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컨설팅 분양대행은 소개가 아니니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도 될 수 없다. 이게 중개 보수하고도 연결돼요. 그럼 중개 보수는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럼 컨설팅 해주고 보수 받습니다. 우리는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정해주는 한도를 한 푼이라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니 이에 대한 보수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릴 리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중개업이 안 된다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부제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받으면 돼 그냥. 알아서 받으면 보수를.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이제 다 봤습니다. 이거. 그럼 이제 마지막 정의인데 개업공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우리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죠? 개설 등록만 기억하는 거예요. 등록만 기억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정의는 이 법, 우리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개업공사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개설 등록. 이게 바로 개업공사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류도요. 개업공사의 종류도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공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다 처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철저히 시험에 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사를요, 자연적인 의미에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다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답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등록한 자가 바로 개업공사예요. 여자가. 영업허가 받는 게 등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업공사의 종류가 있는데, 개업공사의 종류는 우리가 종류라고 안 부르고요. 개업공사의 종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말 그대로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이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이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요. 여기 공인중개사 종류에 개공인 공인중개사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어요. 둘이 같은 말에 틀린 말.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개공인 공인중개사 같은 말에 틀린 말. 같은 말이죠.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개공인 공인중개사예요.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죠? 예? 헷갈리게 해놨다고요? 나는 하나도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개업공사라는 말을 개업한 공인인증서라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 환자로 딱 기억해야 돼요. 개설 등록 환자, 등록 환자가 개공이다. 이자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인 공인인증서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예요. 맞죠? 그러면 공인인증서인 개공은 공인인증서로서 개설 등록 환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되시죠?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든, 공인인증서인 개공. 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개공 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중개인이 계세요. 중개인. 이 중개인이란 표현은요, 국법 시대에 쓰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강학상 현재 쓰는 표현이에요. 이 강학상 쓴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럼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란 얘기죠. 현재 그럼 이 중개인에 대해서 우리 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 중개인이 우리 공사법이 현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법 제 7638호 법에는 호수가 다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7638호 부칙. 법에는 또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문 규정이 있고 부칙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2항에 의한 개업공인인증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니까 지금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죠 지금 시험에서는. 다음 중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그럼 그 자가 누구라고요? 중개인. 그러니까 우리는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하면은 뭐로 이해한다? 중개인으로 이해한다. 이 길기 때문에 그냥 중개인으로 국법시대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중개인이 누구냐? 자, 이제 연역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연역. 지금 우리 기초입문서에는 연역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본서를 받으시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중개업에 대한 역사인데 해방 후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해방 후 1961년도에요.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나 시구 읍면장이에요.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하고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소개업법 시절에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 근데요, 1961년도 격동기였습니다, 지금. 1960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안 태어나서 몰라요?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61년도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개발이 시작이 됐죠. 그래갖고 경제 개발이 이제 우리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경제가. 근데 사실은요. 신흥개발도상국들 60년대 비약적인 발전한 건 다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제 시작한 게 일본도 그랬죠.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다 했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요거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농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드는 이 인구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주택이 지어져야 되죠. 근데 주택은 쉽게 지어지질 못합니다. 그럼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딸리고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폭등을 했을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기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80년대, 70년대 아주 만연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법을 개정하는 수준은 도저히 이걸 개정 못하겠다 그래갖고 규율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그래서 1983년도 12월 30일에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개법 제정을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요 신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아주 높이게 됩니다. 이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허가제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전문자격증 제도인 공인인계사 제도죠. 공인사자격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골자로 1983년도 12월 30일에 부동산 중개법 제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84년도 4월 1일 날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소개법을 전면 폐지하게 돼요. 그래갖고 1회 자격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회 공인자격시험이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1회 시험이 있게 됩니다. 이때 1회 때 몇 명이 합격했냐면 무려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했어요. 역대 최고였고 이 기록을 지금도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만 명이라는 공인인계사가 이제 배출이 된 거예요. 85년도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인인계사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리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개정합니다. 중개업법을 개정하는데 그게 중개업법 1차 개정이었어요.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였냐면 1989년도 12월 30일. 그러니까 법 제정 후 정확히 6년 만이었습니다. 6년 만에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는데 이따 1차 개정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인 출신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하고 되신 분이 있고 허가받은 분이 있어요. 현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 현재는 등록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등록제로 이제 97년도 그때 이제 IMF 시대 때 이제 바꿨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개인이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인은 옛날에 국법 시대에 일단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90년 이후에는 다시 중개인이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 역사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중개인이 약 한 4,400명 정도? 이 정도 남아있어요, 현재. 남아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개업공사는요, 개업공사는 전국적으로 약 9만 4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기준 9만 4천 명 정도, 역대 지금 최고인데, 9만 4천 명 정도가 있고, 이 중에 약 한 4,400명 정도가 중개인이에요. 법인은 한 80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인 개국입니다. 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개인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우리는 중개인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되죠?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실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분들은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중개인 누군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인이었고, 중개인은 분명히 계공 중에 한 명입니다. 맞죠? 계공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인과 중개보조원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는 단순 보조에 불과한 직원인 뿐입니다. 근데 중개인은 분명히 계공 중에 한 명이에요. 등록 간주된 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인들 신고증, 허가증을 전부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어요, 다.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고 이들은 계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사죠. 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한 자가 누구다? 개업공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 버려요.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개사무소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의 구성은 현재 일단 A가 계셔요. 이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자격을 걸었습니다.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A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개공. 개업공사라고 부릅니다. 등록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갑이 고용돼 있는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소속 공인인계사. 맞죠? 소공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을이 고용이 돼 있는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용어는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실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럼 용어 중개가 뭔지, 중개업이 뭔지, 공인인계사가 누구인지, 자격취득자는 공인사예요. 등록한자가 개공이죠. 그다음에 소속공인사는 소속된 공인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고, 중개보조는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단순업무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라는 거, 그 점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중개대상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